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맹비난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오후 2시 거취와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힙니다. 조만간 사의를 표명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2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백신 접종 뒤 2명이 숨진 데 이어 전북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뒤 50대 2명이 숨져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대전에서도 요양병원 20대 입소자가 접종 뒤 숨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LH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원인을 발본색원하라고 추가 지시했습니다. 직원들의 100억 원대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4.7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최종 후보로 오세훈 전 시장과 박형준 동아대 교수를 확정 발표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2차 단일화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어서 후보 간의 치열한 기싸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북한 남성이 헤엄쳐 넘어와 불거진 경계 실패 논란에 대해서 국방부가 22사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여단장 등 5명을 육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는 등 관련자 24명을 인사조치했습니다. 농축산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1% 상승해 1년 사이 가장 크게 올랐습니다. 파가 227.5%나 급등했고 사과는 55%, 달걀은 41% 이상 올랐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뉴스앤이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먼저 검찰로 가보겠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추진을 강하게 비난해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오후 2시 입장을 밝힙니다. 거취에 대한 고심에 들어갔던 만큼 총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힐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윤석열 총장 오전에 반차를 낸 것으로 전해졌는데 오후 2시에 입장을 밝힌다고요? 네, 어젯밤 9시쯤 일정을 마친 윤석열 검찰총장은 오늘 오전에 휴가를 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겨냥한 이딴 강경 발언과 맞물려서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조금 전 대검찰청은 윤석열 총장이 출근하는 오후 2시에 윤 총장이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공지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윤 총장은 주변 참모진에 언제든 사의를 표명할 뜻이 있다는 말을 종종 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 시점이 임박했다, 이미 결심을 굳혔다는 관측이 있어서 오늘 휴가를 내고 거취를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오후 2시에도 중수청에 강력히 반대하는 뜻을 밝히며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어제 윤 총장 발언 내용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대구고검을 방문해서 이 중수청 설치에 반대하는 강경 발언을 쏟아냈죠. 네, 어제 대구고검지검 일정은 직원 간담회와 만찬까지 포함해 밤 9시쯤 모두 끝났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중수청 설치에 대한 직원들의 우려 표명이 이어졌습니다. 한 참석자는 나중에 지능범죄가 창궐하고 국가의 근간을 흔들면 집이 불탄 것을 알게 될 텐데 그때는 늦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고, 갑자기 이런 법안이 추진되는 속뜻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거나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윤 총장도 이에 대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건 검찰 폐지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민의 검찰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 사람도 원칙대로 처벌하는 것이라는 발언도 내놨는데요. 검찰 직원에게 인사권자는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에게는 대통령을 의미할 수 있어서 속뜻이 담긴 것 아니냐는 말뜻도 나왔는데 윤 총장은 귀갓길에 취재진과 만나 당연한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사권자 눈치 보지 말고 수사하라고 하셨는데 그 인사권자가 어느 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건 뭐 당연한 얘기니까 우리가 늘 선배들한테 들었던 얘기고. 자, 우리 대구검찰 파이팅! 자, 가겠습니다. 네. 어제 오후 대구고검에 도착해서도 윤 총장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검수완박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며 중수청 설치를 맹비난했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시작으로 연이틀 강경 발언을 쏟아낸 윤석열 총장이 오늘 오후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해서 좀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관련해서 추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인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했는지 발본색원하라 이렇게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도 개선책도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 판단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빠르고 엄정하게 선제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어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해서 국토부와 LH 등 관계기관 담당 직원들의 토지 거래를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LH 직원들의 시흥 광명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가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출범하고 신속히 조사한 뒤 관련자를 엄벌한다는 계획입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LH 직원들의 집단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할 정부 합동조사단은 총리실을 주축으로 이루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신도시 관계자와 가족들의 토지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한 지 하루 만입니다.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이 조사할 것,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중히 대응할 것. 전수조사 범위도 대폭 커집니다. 3기 신도시는 광명, 시흥 외에도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모두 6곳입니다. 이 때문에 LH와 국토부, 경기도 개발공사 같은 관련 공공기관뿐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시를 비롯해 6개 기초지자체도 전수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합동조사단 출범에 앞서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전수조사 대상 기관과 직원들의 범위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빈틈없는 조사를 위해 조사 범위도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에 국한하지 않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택지 개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부서라면 모두 포함한다는 겁니다. 정부 관계자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 합동조사단 발족과 전수조사 계획을 설명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조사단은 관련 의혹을 최대한 신속히 조사한 뒤 관련자를 엄단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네, 광명 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중에는 신도시 조성 당시 토지 보상 업무 책임자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도시 땅 매입 사실이 확인돼 직위 해제된 LH 직원 A씨는 지난 2019년 6월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토지 2,700여 제곱미터를 6억 원을 대출받아 10억 3천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매입 당시 LH 경기지역본부 소속의 과천의왕 신도시 사업단장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2013년에는 광명 시흥사업본부에서 2017년에는 하남 신도시 사업본부장 등으로 토지 보상 업무를 줄곧 담당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 LH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LH는 오늘 광명시흥 투기 의혹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국민께 큰 충격과 실망을 드린 데 대해서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관련 부서 직원과 가족의 토지거래 현황을 전수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모든 직원과 가족의 토지거래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관련 부서 직원과 가족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소식입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오늘도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고강도 조치가 계속되고 있지만 확실한 감소세로 돌아서지는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환자 이틀째 400명대 발생했는데요. 자세한 추이 전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모두 424명입니다. 하루 전보다 20명 줄었지만 여전히 400명대인데요. 방역 사각지대인 외국인 노동자 일터를 비롯해 음식점과 직장, 어린이집 등에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401명, 해외 유입 사례가 23명입니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17명, 경기 177명, 인천 18명 등 수도권만 312명입니다. 이 가운데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는 64명입니다. 비수도권은 대구가 19명, 부산 17명, 충북 12명, 경남 9명 등입니다. 코로나19로 숨진 사람은 7명 더 늘었고 위중증 환자는 11명 늘어 140명입니다.
백신 접종 현황도 나왔는데요. 어제 하루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은 65,446명입니다. 이로써 누적 접종자는 15만 4천 명을 넘었습니다. 국내 인구 5,200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접종률은 0.3%입니다. 이 가운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는 15만 1,679명이고 파이자 백신은 2,742명입니다. 예. 자,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면서 지금 사망자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연관성 여부는 모르는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는 백신 접종 뒤 사망자가 나왔더라도 흔들림 없이 접종에 참여해달라 이런 당부가 있었다고요? 네, 정세균 국무총리가 오늘 중대본 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백신 접종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어제 요양병원 입원 환자 2명이 숨졌다며 사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테니 정부를 믿고 흔들림 없이 접종에 참여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계보건기구 발표를 보면 6주 연속 감소 추세를 보이던 확진자 수가 지난주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며 백신 접종에 따른 섣부른 방역 조치 완화와 느슨해진 경각심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정 총리는 또 백신 접종률이 높은 이스라엘과 최초 접종한 영국에서 접종 시작 한 달 후에 확진자 수가 2.7배에서 5.5배까지 늘었다고 소개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도 백신 접종 한 달이 되는 3월 말 또는 4월 초에 4차 대유행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백신 접종이 자칫 방심의 신호탄이 되어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거리 두기와 마스크 쓰기 같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네, 어제 수도권에 이어서 오늘 대전과 전북에서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환자 3명이 추가로 숨졌습니다. 이들 모두 기저질환자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민성 기자. 네, 전북구입니다. 예, 어제 수도권 지역에서 2명이 숨졌는데요. 오늘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가 더 나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대전에서 1명, 또 전북에서 2명입니다. 이들 모두 기저질환자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사례별로 살펴보면요. 먼저 대전의 한 요양병원에 있던 20대 여성 입소자인데요. 중증장애인으로 지난 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이는 젊지만 간질 등 기저질환이 있었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입니다. 전주와 부안에서 숨진 환자들 역시 모두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었습니다. 먼저 전주에 있던 52살 남성 환자는 뇌출혈 경험이 있는 기저질환자입니다. 지난 2일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안에서 지내던 58살 남성 환자는 어제 접종 뒤 숨졌는데 마찬가지로 심근경색 등 기저질환 외에도 희귀성 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라북도는 오후에 도내 전문가 1차 회의를 거쳐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확인된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는 모두 5건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난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과정에서 나온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민성입니다. 네, 서울대병원이 상급 종합병원 가운데 처음으로 의료진 등 병원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앞으로 하루 1,000명씩 열흘간 접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 지금까지 접종 후 중증 이상 반응을 나타낸 환자 3명 가운데 2명은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네, 서울대병원 어린이 병동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부터 접종이 진행됐는데요. 순조롭게 잘 진행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은 조금 전 11시 반쯤 끝났습니다. 오늘은 첫날이기도 해서 오전에만 접종이 이루어지는데요. 이곳 병원 지하 1층에 있는 임상 강의실에서 접종은 진행됐습니다. 서울대병원 측은 간부급 의료진 50명이 오늘 접종을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첫 접종자는 김현수 서울대병원장이었습니다. 접종 소감 들어보시죠. 근거 없는 불신 또는 불안감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야 우리 전 직원들이 맞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제가 먼저 맞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아마 그것이 받아들여진 것 같습니다.
서울대병원은 내일부터 오전과 오후 시간대로 나눠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과 간병인, 행정직원 등 병원 내 모든 구성원이 접종할 수 있도록 하루 1,000명씩 열흘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병원 측은 임신 중인 직원을 제외하면 95% 이상이 백신 접종에 동의했고 3월부터 근무하게 되는 의료진들도 대부분 접종을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다만 이번 접종은 중증 환자가 많이 방문하는 상급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진은 접종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은 국제 백신 공급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확보한 화이자 백신을 맞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서울대병원 측은 다음 주 중 코로나19 의료진 340명 분량의 화이자 백신이 입고될 예정이고 의료진 외에도 환자 이송원 등 병원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접종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사망한 사례가 지금 확인되고 있죠. 네, 우선 어제 발표한 기준으로 보면 방역당국은 접종 후 2명의 사망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2명 모두 요양병원 입원 환자로 모두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사례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누적 이상 반응은 209건으로 이 가운데 3건은 예방접종 후 2시간 이내에 호흡곤란과 두드러기 증상이 나타나는 아나필락시스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이들 중 2명은 상태가 호전됐고 1명은 의료진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처럼 백신 관련 사망 사례가 발생하고 이상 반응을 호소하는 건수도 늘어나면서 방역당국은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진 않을까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세계 각국에서 접종 후 기저질환 등으로 사망자가 다수 보고됐지만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으로 확인된 사례는 아직 없다며 지나친 불안감으로 백신 접종을 피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신고 사례에 대해 명확히 조사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정보를 투명하게 알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어린이 병동 앞에서 YTN 엄윤주입니다.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국내 최종 허가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일 오전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 최종 점검위원회를 열고 회의 결과는 당일 오후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2차례 전문가 자문회의에서는 화이자 백신의 예방 효과가 95%로 품목 허가를 내리기에 충분하며 이상 사례 발생도 허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발빠른 백신 접종으로 신규 확진자가 크게 줄고 있는 독일 등 유럽 주요국은 봉쇄 완화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하는데요. 이탈리아 등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등교 수업 중단 등 오히려 봉쇄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강성옥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탈리아 마리오 드라기 총리는 바이러스 고위험 지역, 즉 레드존으로 지정될 경우 관내 모든 학교를 폐쇄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기존에 고등학교로 한정됐던 폐쇄 대상이 유치원과 중학교 등 모든 학교로 확대된 것입니다. 당장 8일부터 학교에 가지 못하는 학생 수가 600만 명에 달할 것이라는 추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긴급 방역 대책입니다. 이탈리아 보건당국 통계에 따르면 최근 발생한 신규 확진자 가운데 54%가 영국발 변이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국발 변이는 기존의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강하고 감염에 따른 증상 정도 역시 더 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를 포함한 젊은 층의 감염 사례가 속출하면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도 신규 확진자 가운데 변이 감염률이 약 7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에서는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50%에 달하지만 단계별 봉쇄 완화 계획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 미만인 지역에서는 가장 낮은 단계인 5단계가 적용돼 상점과 박물관, 동물원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되고 사적 모임도 2개 가구 5명까지 허용됩니다. 독일 정부는 5단계 봉쇄 완화 조치와 함께 일주일에 최소 한 차례 무료 코로나19 신속 진단 검사를 병행할 예정입니다. YTN
강소옥입니다. 한 달이 앞으로 다가온 서울과 부산시장 재보궐선거 국민의힘 후보는 오세훈, 박형준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다만 서울시장의 경우 안철수 대표와의 야권 단일화라는 과제가 아직 남은 상황인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백종규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오전 발표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서울 부산시장 선거에 나설 주자로 오세훈, 박형준 후보가 최종 확정됐죠. 네, 국민의힘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오전 서울 부산시장 후보로 오세훈 전 의원과 박형준 동아대 교수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경쟁자였던 나경원 후보를 여성 가산점을 넘어설 정도로 앞섰는데요. 여론조사에서 41.6%의 지지를 받아 36.3%를 받은 나경원 후보를 눌렀습니다. 오 후보는 최종 후보로 확정되자 10년 전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한 과오를 용서받을 날을 기다렸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단일화의 힘으로,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반드시 이 정권 심판해내는 교두보를 마련하겠다 하는 의지를 다시 한번 굳게 밝힙니다.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이제 오세훈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논의가 시작될 텐데요.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늘 19일까지 여론조사 문항을 비롯한 단일화 방식 그리고 시점, 기호 등을 둘러싼 치열한 기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부산시장 후보로는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던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확정됐습니다. 박 후보는 54.4%라는 압도적인 득표율로 2위 박성훈, 3위 이현주 예비후보를 누르고 부산시장 최종 후보가 됐습니다. 박형준 후보는 이번 선거가 전임시장의 횡포로 벌어지는 가장 부끄러운 선거라는 점을 강조하며 부산을 위해 한 몸을 바치겠다고 의지를 다졌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이 비판만 하는 정당이 아니라 대안을 가진 정당, 그리고 진정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당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보궐선거 최종 후보가 정해지면서 국민의힘은 당을 선거체제로 본격 전환할 계획입니다. LH 직원들의 개발 예정지 땅 투기 의혹 관련 정치권 반응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정부 합동조사단이 출범하는데 정치권에서는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도 요구하고 있죠. 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 관련 정부 합동조사단이 오늘 출범합니다. 합동조사단은 총리실을 주축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전수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LH, 경기도개발공사 등 공공기관뿐 아니라 3기 신도시가 있는 6개 기초지자체도 전수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단은 전수조사 직원과 그 가족의 토지거래 여부 등을 최대한 신속히 조사한 뒤 관련자를 수사 의뢰하는 등의 조치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도 이 문제에 대해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일벌 100개를 촉구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를 하면 패가 망신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직자의 투기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및 토지 개발과 관련된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 이익을 환수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조사로는 불충분하다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국회 차원의 공동조사를 요구한 데 이어 오늘 오전 경기 시흥시 3기 신도시 예정지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실제로 투기 의혹이 있는 땅을 둘러보고 주민들에게도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김은혜 의원은 선거 유불리를 떠나서 국민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정부 여당에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도 LH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이 오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전 문 대통령이 총리실에 이 사안의 진상조사를 맡긴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길 수 없듯이 감사원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부동산 투기 실체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의당과 국민의당도 전수조사를 하자고 민주당을 압박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이른바 잠수복 귀순으로 알려진 22사단 해양경계 실패와 관련해서 국방부가 인사조치를 단행했습니다. 22사단장은 보직 해임하고 여단장 등 5명은 징계위에 회부하기로 했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네, 국방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배수로를 차단하는 시설 관리에 미흡했고 또 감시 장비에 포착이 됐지만 별 대응이 없어서 경계 실패라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모두 24명에 대한 인사조치가 이뤄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군 당국이 잠수복 귀순 경계 실패와 관련해 22사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상급 8군단장에 대해 서면으로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 지상작전사령부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무 수행 실태와 상황 조치 과정, 숨은 배수로, 경계시설물 관리 등 과오 정도에 따라 관련자 24명에 대해 인사조치를 단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22사단장은 해안경계와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책임과 숨은 배수로 관리, 지휘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어 보직 해임 조치하고 징계위원회에도 회부할 예정입니다. 여단장과 전후임 대대장, 동해합동작전지원소장 역시 육군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상급 부대장인 8군단장은 해안경계와 대침투작전이 미흡한 지휘 책임을 물어 육군참모총장이 서면으로 엄중 경고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한편 수문과 배수로 등과 관련한 즉 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18명에 대한 인사조치는 지상작전사령부에 위임했습니다. 고위급 장교 징계만 국방부에서 맡고 나머지 인원은 현장 작전 상황을 잘 아는 지작사에서 조치한다는 의미인데 군 내부에서는 인사조치 규모가 예상보다 컸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경고 파업상을 끈 이 병사 1명도 포함됐는데 감봉 또는 이 휴가 제한 등의 징계가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이 군단장에 대한 서면 경고 조치를 놓고 일각에서는 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거나 솜방망이 처벌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년 전에 이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당시에 8군단장이 보직 해임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군 관계자는 북한 목선 사건은 이 열상 감시 장비 TOD를 주간에만 운용하도록 하는 등 과오가 명백하게 발견돼서 이례적인 조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의 경우에는 이 군단장과 사단장을 동시에 보직해임해 지휘 공백이 생기는 것에 대한 부담도 고려한 조치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환골 탈퇴의 각오로 근본적인 보완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군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1% 오르면서 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특히 농산물 작황 부진과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 명절 수요 증가까지 겹치면서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가장 높았는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2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7.0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1% 올랐습니다. 농축수산물이 16.2% 오른 가운데 기상 여건 악화에 따른 작황 부진에 파 가격이 227.5%나 올랐고 사과도 55.2% 상승했습니다. 고춧가루는 35%, 쌀은 12.9% 올랐고 달걀은 AI 피해로 공급은 줄면서 동시에 명절 수요가 늘어 41.7%나 가격이 뛰었습니다. 인천에서 온몸 위에 멍이 든 채 숨진 10살 여자아이는 지난해 단 한 차례도 학교에 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이들 상태를 확인하려 담임교사가 가정 방문을 하려 했지만 아이 부모는 이 또한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몸 곳곳에 멍이 든 채 숨진 초등학교 3학년 A양.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했지만 단 한 차례도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같은 초등학교 4학년생인 오빠 B군도 본격 등교 수업이 시작된 지난해 5월 이후 학교에서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A양 부모는 B군이 폐질환을 앓고 있으며 코피를 매일같이 흘린다며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등교가 어렵다고 이유를 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원격 수업은 다 있었습니다. 빠지지 않고 다 했어요. 등교 수업은 이 아이들 지병이 있어서 코로나 감염 우려가 좀 걱정이 되니까 체험학습을 내겠다고 해서요. 등교 수업일마다. 인천의 경우 출석이 인정되는 체험학습 허용일이 최대 44일이었지만 지난해 학교 전체 등교 일수가 44일에 미치지 못해
이 같은 결석이 가능했습니다. 학교 담임교사는 아이들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가정 방문을 시도했지만 A양 부모는 아이가 아프다는 등의 이유로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아이를 데리고 학교에 가겠다고 했지만 B군만 동행했고 A양이 학교에 온 적은 없었습니다. 가정방문이 계속 거절당하니 그럼 학교라도 와달라, 편한 시간에. 그래서 약속도 잡았어요. 근데 큰애는 왔는데 작은애 약속을 잡았는데 또 이제 무슨 일이 있죠? 못 오고 이렇게 된 거죠. 지난 2019년 8월 전학을 온 A양 남매는 직전까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보육시설에 있었고 2학기는 정상 등교했습니다. 이후 코로나19를 이유로 학교에 가지 않게 되면서 학대가 벌어진 게 아닌지 의심이 드는 상황. 경찰은 A양 부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안윤혁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 사회 이슈 김성환,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검수완박은 부정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이다. 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대구고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여권이 추진하고 있는 중수청 설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와대와 총리의 경고 메시지에도 연일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윤 총장. 잠시 뒤 오후 2시에는 거취와 관련한 입장도 밝히겠다. 이런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관련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저를 또 따뜻하게 품어줬던 이 고장입니다. 그래서 떠나고 5년 만에 왔더니 정말 이 감회가 특별하고 고향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검수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이 부패 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리도 자중하라고 그런 말도 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특별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윤석열에서 어느 정도 말씀하셨습니까? 네. 자, 오전에 반차를 냈고 오후 2시에 출근하면서 입장을 밝히겠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오늘 사퇴 입장을 표명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매우 높아 보인다. 예. 검찰 내부에서 어제 오늘 갑자기 윤석열 사퇴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네. 오늘 아침에 조간신문에도 보도가 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대구 고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정계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아니다.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부분이나 아니면 그 이전에 신문과의 인터뷰한 내용이나 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부패 완판이라고 하는 사실 이게 신조어를 윤석열 예. 총장이 만든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예. 이런 표현을 보면 이건 검찰총장의 말이라기보다는 정치인의 말에 더 가까웠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요 며칠을 보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근데 뭐 검찰 내부에서는 윤 총장이 일종의 이제 현 정부한테 자신이 밑보였기 때문에 인터뷰 내용에서도 밝힌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를 추진하는 것이고 자신이 오히려 검찰 조직에 좀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그만둘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도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그게 과연 실제 정계 진출로 어느 정도 연결될 수는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계 진출을 염두에 두고 사퇴할 가능성도 사실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퇴 입장은 밝힐 것 같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사실 부패 완판, 어제 이 말이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동안
그 화법을 보면 이렇게 틀에 같은 말을 잘 쓰지는 않은데 어제는 이게 라임을 맞춘 이런 얘기를 해서 이게 준비된 말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일련의 인터뷰부터 어제 발언까지 뭔가 사퇴 그리고 그 이후 행보까지 좀 염두에 두고 행보를 벌인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일련의 작심 발언들이 예. 이어진 거는 이제 분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 발언도 뭐 상당히 준비된 발언이었다라고 네. 하는 건 분명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검찰총장으로서 발언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경우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또는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쪽으로 지금 예. 저는 설계가 돼 있다라고 보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뭐 그냥 침묵하고 있다? 이것도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검찰총장으로서 직무에 충실한 그런 모습이다. 다만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정치적으로 지금 공세가 들어오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중대범 중수청제 설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최근에 뭐 아시다시피 그 신현수 그 민정수석 관련한 여러 가지 좀 잡음도 있었고 예. 이게 다 좀 같은 흐름 하에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인사와 관련한 잡음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이제 본인에 대한 압박 또 이 검찰에 대한 과도한 압박 이런 것이 좀 이제 이어지는 속에서 그냥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의 거취 문제보다는 검찰총장으로서 네. 예, 어떤 직과 관련한 검찰 전체와 관련한 이 부분에 좀 방점을 찍고 있는 행보다 이렇게 보셨는데 만에 하나 사의를 표명하고 사표를 내면 문재인 대통령이 수리할까요? 그만두겠다고 하는 사람은 억지로 붙잡을 이유는 없잖아요. 신현수 수석은 지금 사표를 만류한 이런 상황이. 네, 뭐 이라서요. 물론 예.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붙들어가지고 검찰총장을 계속 시켜야 할 이유는 별로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윤 총장이 뭐 붙든다고 해서 붙들려질 사람도 아닌 것 네.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여러 가지 아마 생각들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검찰총장으로서 중수청 설치는 이건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 조직에 오히려 자기가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떠날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데요. 네. 근데 다만 이제 그 정계 진출 가능성과 무관하게 뭔가 상황이 좀 이상했던 것만은 분명해요. 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중수청 설치를 여당이 이제 검찰개혁 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나왔을 때 청와대하고 오히려 서로 충돌하는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추진 중인 1차 검찰개혁안이 안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검찰의 부패 범죄나 아니면 중대범죄 수사 능력이 오히려 저해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제 의사를 표명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속도 조절이라고 하는 발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두고 예. 오히려 민주당하고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서로 간에 그렇죠. 이 말이 충돌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히 지금 대통령 의중은 거기에 가 있지 않고 여당 내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뭔가 확연하게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고 하는 게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인데 갑자기 윤 총장이 인터뷰를 해요. 언론 인터뷰를 해서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섭니다. 그러니까 그 비난하는 내용도 중수청 설치 그 자체에만 국한됐다기보다는 굉장히 정치적인 메시지로 해석될 만한 부분들을 많이 발언합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대구 고검을 가서 또 완판이네 어쩌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뭔가 좀 맞지 않잖아요. 예.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으로 볼 때 윤 총장이 뭔가 이렇게 굉장히 자기가 격정적으로 감정을 쏟아낼 만한 다른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 다른 이유. 그러니까 그거는 정치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이제 추측이 될 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중수청 관련해서 지금 여당과 청와대는 아직도 좀 이견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직 그게 완전히 정리되지도 정리가 안 않았고요. 돼서, 예. 그리고 지금 뭐 재보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당이 검찰하고 충돌해서 이익을 볼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여당 쪽에서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갑자기 검찰에서 바로 화를 내고 나온단 말이에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렇게까지 과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러니까 뭔가 개인적 예, 행보와도 다른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있을 그렇게 것이다. 예, 반응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본다는 거죠. 예. 일단 대검을 통해서 입장 발표하고 그리고 여당이 정말 당론으로 그걸 채택해서 뭐 지금 당장 추진할 것처럼 이렇게 나왔을 때 그때쯤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이 나서면 모르겠는데 그 정도도 아닌데 갑자기 나서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 그건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보긴 좀 어렵다는 겁니다. 예. 자, 이종훈 평론가님.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윤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도 인사권자의 임명권자의 뜻 이런 부분을 언급했고요. 그리고 본인이 징계 국면에서도 물러나지는 않겠다 이런 의사였는데 이번에는 이제 사퇴 오후 2시에 입장을 밝힐지 여부가 주목되는 상황까지 왔단 말이죠. 이렇다고 보면 그동안에 있었던 문제하고 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문제, 중수청 설치 문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이거는 선을 넘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이제 내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제 실제로 사태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고, 뭐 저도 상당히 우려되는 지점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침 어떤 정치적 배경하에서 일련의 발언을 내놓고 행동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수청 설치를 갑자기 추진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정치적 배경이 좀 있는 행동들이다 이렇게 오히려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왜 이제까지 정권 내내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야 중수청 카드를 꺼내 드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을 내보내려 하다가 이게 무산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제 수사 이제 권한을 이제 축소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몰린 거고 여당 입장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약간 무리수 카드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이제 검찰총장으로서는 일단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이제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다분히 개인의 문제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추윤 갈등 국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 그런데 이제는 이거는 좀 검찰 전체의 문제로 예. 비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검찰이 어찌됐건 수장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침묵을 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저는 반응을 일단 보인 거다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정치적인 부분은 뭐 전혀 없다라고 저는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적인 것이 상당히 좀 섞여 있는 것은 분명한데 누가 이렇게 윤 총장을 이렇게 하게끔 만들었는가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당 쪽에서 이 중수청 카드를 던짐으로 해서 자극을 준 거잖아요. 자꾸 정치를 하라라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뒤에서 자꾸 이제 밀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돼버렸다. 예. 자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당에게 그건 유리한 상황이냐 그리고 장기적으로 볼 때 저는 이건 굉장히 문제를 남기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동안에도 몇 차례 말씀드렸는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임기를 다 임기까지 마무리를 제대로 지어야 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의 검찰 개혁의 명분이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 정권에서는 검찰총장이 뭐 청와대 압박이나 이런 거로 해서 그만두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이거 자체가 사실은 검찰 개혁하고 역방향으로 가는 거고 어찌됐건 임기가 보장이 되고 그거를 끝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순방향에 맞는 거라는 거죠. 문재인 대통령도 계속 그 부분을 과거에 예. 강조했던 바도 있고. 자,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만약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만둔다라고 한다면 예. 실제로 사태로 이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검찰 개혁이 불완전하게 끝났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예. 잘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왜 중수청 카드를 갑자기 꺼내 들었는지 뭐 다분히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제 여당이 그렇게 추진한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문제 있는 선택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말씀하셨는데 뭐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임기를 마치는 게 필요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다만 이제 지금 뭐 중수청이라든가 수사 기소 완전 분리 문제라든가 이런 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공약했던 사안이기도 예. 하고요. 지금 이제 검찰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른바 윤석열이라고 하는 한 개인한테로 이렇게 집중돼서 그 개인의 문제로 자꾸 치환해버리면 그럼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논의 자체가 좀 이상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지난해 말에 있었던 이른바 추윤 갈등 국면에서
하다못해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많은 요구가 나왔던 게, 그리고 또 문 대통령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상당 부분 떨어졌던 이유는 제도 개혁에 집중하지 않고 사람하고 싸웠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판적 반성의 측면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하는 논의가 시작됐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하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 거하고 조금 다르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윤 총장이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검찰 입장에서 만약에 수사 기소 완전 분리하게 되면 수사 전담하고 있는 6대 범죄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검찰이 해체되는 상황까지 갈 정도로 다른 중수청이라고 하는 기구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참을 수 없었다. 이제 이런 논리가 나오는데 윤 총장이 이번에 국민일보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검찰총장 지휘 밖에 있는 반부패 검찰청, 금융범죄 검찰청, 마약범죄 검찰청 등을 두는 것에는 찬성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검찰총장 지휘 밖에 있는 검찰청, 제2의 검찰청, 제3의 검찰청, 검찰청을 다 지금의 검찰이 해체되는 건 마찬가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찬성한다고 본인 스스로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물론 기소권을 하고 수사권을 같이 주느냐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는 소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단순히 검찰의 어떤 해체라든가 이런 상황이 왔기 때문에 저렇게 과하다고 느낄 만큼의 행동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좀 논리적으로 앞뒤가 잘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런데 검찰개혁 일환으로 검경수사권도 조정이 됐고요. 그리고 공수처 얘기가 나온 지 20여 년 만에 참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제 출범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빼내는 법안, 그러니까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는데 이게 형사사법체계를 이제 바꾸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렇게 급하게 추진할 이유가 있느냐, 야당에서는 이런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요. 어떻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공약사항 맞아요. 그리고 과거부터 뭐 이런 논의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이냐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임기 초반부터 뭐 공수처와 함께 계속 이걸 함께 추진했어야 사실은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그 이제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야 이거를 좀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데는 뭔가 좀 배경이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분히 그건 정치적인 배경인 것이고 뭐 그 배경이 뭔가까지 이야기하자고 들면 뭐 이제 한도 끝도 없을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제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저는 뭐 중대범죄수사청 같은 거 만들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 수사청의 그 청장이 지금 검찰총장만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받는 자리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제 그 여당 쪽에서 설계한 안대로라면 법무부 장관이 거의 직할로 관리하는 그런 이제 청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장 직속 수사기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게 정치적 중립성 보장되겠으며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 이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6대 중대 범죄에 보면 부패도 들어가 있고 또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안 갖고 있지만 사실은 선거도 포함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선거법 위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부정선거 같은 것들이 횡행했을 때 과연 이게 특히 여당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선거 관련한 범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그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문제 제기가 돼야 하는 것이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런 부분 관련해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다른 자리도 아니고 검찰총장이란 자리잖아요. 검찰총장이 이렇게 언론하고 인터뷰에서 자기 얘기를 여과 없이 쏟아낸 적이 전례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발언에 조심을 기했어야 하는 것이고 뭐 정세균 국무총리도 얘기했던 것처럼 행정부 기관장이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나 아니면 경로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다 뛰어넘고 직접 국민을 상대로 해서 일종의 여론전을 펼치는 것처럼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과연 맞았던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저는 윤 총장이 지적하는 것처럼 진짜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게 이게 정말 우리가 지향해야 될 해법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검찰청을 제2, 제3 뭐 이렇게 쪼개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은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해서 법무부 장관 산하에 두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민주당에서 그 논의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청와대하고도 교감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의논하고 안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간에 조율되지도 않았고 당론으로 정해지지도 않았던 내용을 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느 날 불쑥하고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예.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거나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당 내에서 지난번 그 청와대하고 좀 이견이 있었을 때 속도 조절로는 이제 지도부에서도 일축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좀 작용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어쨌든 좀 여당 내부는 좀 부글부글 하고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추윤 갈등 때하고 달리 이번에는 말을 조금 아끼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재보선이 코앞인데 지금 뭐 재난지원금 문제, 가덕도 이슈 다 이 이슈에 좀 빨려 들어가는 이런 모양새거든요. 일단 학습 효과가 제일 크게 작용했다고 예. 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사적 감정으로 충돌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앞으로 안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현수 민정수석을 왜 붙들어 두려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파열음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게 대통령 지지율로도 연결되고 민주당 지지율 또 실망하는 여론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이미 지난해 연말 국면에서 확인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든 아니든 간에 검찰하고 최대한 대립하는 모습이라기보다는 뭔가 함께 같이 가면서 의견 조율을 하더라도 그런 모습을 만드는 게 임기 말에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라고 아마 판단했을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당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검찰하고 다시 갈등하게 되면 당연히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하는 여론이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를 냈던 의원한테 제가 어제 우연히 마주치게 돼서 예. 물어봤어요. 진짜 이거 지금 법안 바로 지금 추진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예. 그래서 우리도 좀 시간이 지나면서 논의를 좀 진행해서 나가야 될 상황인 것 같다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여건이나 상황이라는 것을 왜 몰랐겠어요, 검찰이. 윤 총장이 몰랐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행동들이 나온다는 게 이상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점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거는 오후 2시에 윤석열 총장이 사퇴 여부를 밝히느냐 이 부분인데 만약에 기자들이 질문이 있을 거예요. 정치 입문하냐 이 질문도 있을 텐데 만약에 오늘 사퇴하겠다 밝히고 정치 입문을 생각하고 있다면 시기를 봤을 때 지금이 적긴 건 맞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뭐 몇 번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계기가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그러니까 오늘 뭐 이렇게 사퇴하는 것도 사실은 정치적으로 굉장히 파장이 크죠. 예. 그래서 사실은 여당 입장에서는 사퇴하지 못하도록 지금 발목이라도 잡아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만약에 오늘 사퇴했다 그러면 그야말로 그 윤석열 이슈가 거의 블랙홀이 돼버릴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그 여당 쪽에서 준비했던 야심차게 준비했던 여러 가지 이슈들도 다 묻혀버리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새로운 국면으로 완전히 재보선도 이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런 점에서 사실은 이제 여당도 제가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 무리수 카드를 던졌는지 좀 납득이 안 가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고요. 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총장이 이제 사퇴를 만약에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곧바로 뭐 정치 활동을 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곧바로 연결된 행동을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약간의 이제 휴지기를 두고 이제 움직일 거다. 물론 언론은 이제 계속 다니면서 이제 윤석열 총장의 이제 정치 행보, 향후 정치 행보와 관련한 기사를 쏟아낼 것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제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고 약간의 이제 휴지기를 둔 다음에 행동에 나서더라도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역시 4월 재보선은 끝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윤 총장이 사퇴하는 시점도 만약에 정치를 생각한다 그러면 지금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중수처법이 통과된 직후에 사표를 던진다든지 또는 이제 재보선 끝난 직후에 던진다든지 그런 것이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더 그 의미가 있는 그런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판단 내릴지 안 내릴지 부분도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오후 2시에 사퇴 의사를 표명할 것이다. 뭐 이런 분석이 많습니다만은 직을 지키겠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지켜봐야 되는 거니까요. 오후 2시 일단 입장 표명부터 듣고 그 이후 얘기를 또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 국민을 분노케 한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관련해서 정부 합동조사단이 오늘 공식 출범했습니다.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또 어떻게 투기가 이루어졌을지 국민들 관심이 쏠려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푸릇한 묘목이 발 디딜 틈 없이 차 있습니다. 통상 토지에 나무가 심겨 있으면 가치가 높아져 보상 규모가 커지는 점을 노린 듯한 흔적입니다.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이 조사할 것. 부동산 정책 최일선 실무집행기관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투기 근절 대책에 찬물을 끼얹는 반사회적 행위입니다. 자신의 재임 시절 벌어진 일을 자신의 국토부에 전수조사, 그리고 LH에는 진상조사를 명했습니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입니다. 이쯤이면 덥자는 겁니까? 예, 정부 합동조사단도 출범을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 어제도 강력하게 대처하라, 전수조사하라는 지시 내렸는데 오늘도 이게 직원들 일탈인지 뿌리 깊은 어떤 부패 구조에 기인한 건지 잘 살펴봐라, 이런 추가 지시가 내려졌거든요. 정부 여당도 상당히 엄중하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민심에 불을 지를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집값이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건 국민들께서도 많이 아시는 부분일 거고요. 예. 특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이고, 야권에서도 부동산 정책 실패 책임론을 계속 제기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부동산과 관련해서 주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LH공사 직원들이 투기를 했다. 뭐 부동산 정책 전체의 어떤 신뢰성에 크게 훼손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볼 그렇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의혹 제기가 있자마자 바로 다음 날 정세균 국무총리 언급 나오고 문재인 대통령이 강력한 대응 지시하고 전수조사 지시하고 오늘 또 다시 얘기하는 이런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 상당히 뼈아픈 의혹 제기가 나왔다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네. LH가 오늘 대국민 사과문 발표에서 직원, 가족 토지거래 사전 신고제 도입하겠다 이런 의견을 밝혔습니다만은 이미 국민들의 감정은 이제 상할 대로 상한 이런 상황인데요. 정부 합동조사단이 오늘 출범을 네. 했습니다. 총리실이 주도를 한다고 하는데 일단 지금 의혹이 불거진 직원들 이외를 포함해서 다른 신도시 지역까지 굉장히 그 범위가 넓어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다 훑어보겠다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기도 꼭 이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시기뿐만 아니고 과거 정부 때부터 있었던 것까지 다 예. 이제 한번 살펴보겠다 이제 이런 것 같은데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토부 중심으로 또는 이제 총리실 주도로 조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약간 의아해하는 시선이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네. 저는 그 부분은 좀 잘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일수록 그러니까 초기에 약간 과잉 대응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을 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그래서 이건 당연히 이제 감사원에서 이제 진행을 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갔어야 된다라고 저는 예. 봐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총리실도 중립적으로 한다고는 하겠으나 국토부도 어찌됐건 그 이해관계가 좀 있는 기관이잖아요.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자기 지금 산하기관에서 벌어진 일과 관련해서 과연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겠는가. 결국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사건 축소를 하려 들 가능성도 높다라고 국민들은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그 전수조사하는 구조를 좀 다시 한번 재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이미 의혹이 불거진 직원들을 보면 현직이 13명, 전직이 2명 이렇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봤더니 토지 보상 관련 업무를 했던 분도 여기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13명 중에 토지 보상 예. 업무를 담당하는 최고 책임자가 포함돼 있다. 2009년에 시흥에 이른바 한 830평 정도의 땅을 사들였다. 예.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정말 조적지열이 될지 아니면 이게 전부가 될지는 아직 알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합리적 의심은 계속 들 수밖에 없을 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연 이 사람 위에 이제 임원급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이 사람 한 명이냐, 아니면은 LH공사 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그동안에 만연해 왔던 것인가. 다른 3기 신도시 예. 부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투기든 아니면 투자 형태든 간에 예. 땅을 사는 행위들이 정말 많았던 것이냐. 예. 그게 또 내부 정보를 이용한 것인지 아닌지도 지금 명확하지는 않지만 내부 정보를 이용했다고 판단하기는 굉장히 애매한 상황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래도 남들보다는 훨씬 더 정보 접근권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들이 계속 이루어져 왔다고 하면 굉장히 더 심각한 문제에 해당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이번에 좀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저는 감사원이 이번에 들여다보는 것은 조금 아니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경기 남부청이 이미 수사에 들어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이걸 살펴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수사 의뢰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신속하게 이 사안에 대한 일단 1차 전수조사라도 먼저 하고 그리고 그 사안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난 다음에 대처하고 경찰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서 정말 그런 행위가 내부 정보를 이용한 행위인지 아닌지 투기인지 투자인지 이런 것까지도 전부 다 합법적 영역에 있는 것인지 불법적 영역에 있는 것인지를 최대한 빨리 확인해서 국민들께 알리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땅을 샀는지 이 부분을 입증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인데요. 어쨌든 이번에 새로 알게 된 게 많습니다. 나무 한 그루, 조그만 나무 2~3천 원에 사면은 보상받을 때 뭐 몇만 원씩 받고 보상을 받는다. 이런 부분들 국민들이 또 알게 됐고. 자, 대출을 많이 끼고 샀습니다. 근데 보통 국민들이 아파트 사고 이럴 때 대출이 굉장히 어려운데 토지는 또 다른가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대출 받기가 쉽지 않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도 과연 뭐 이게 뭐가 작용했는가. 그러니까 뭔가 좀 조직적인 힘이 작용한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네. 예,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 직원들도 이 개개인이 움직였다라기보다는 상당히 지금 단체로 움직이는 그런 정황이 지금 확실하게 좀 포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미공개 정보 활용 부분은 그건 뭐 명백하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지 않고선 이런 행동들을 단체로 할 수는 없다. 그리고 LH공사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그러니까 앞으로 그 아파트를 지을 만한 공간이 어디 있는가를 늘 서치를 하죠. 예. 그래서 관련 정보가 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정부가 뭐 3기 신도시를 한다거나 뭐 추가로 뭐 택지 조성을 한다 그러면 어디가 될 거다라는 이제 것들은 대강은 알고는 있어요. 자, 이제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투자까지 들어가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이제 그 계획 같은 게 나와줘야 되는 건데 그 계획까지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도시를 조성한다면 대략 어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될 것이고 될 것이다. 특히 이 광명시흥 같은 경우에는 뭐 그동안에도 계속 이제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좀 점쳐지기도 했던 것이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더욱더 이제 이쪽에는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것 같고 그리고 뭐 이제 지금 변창흠 장관하고 이제 관련 설도 지금 뭐 일각에서 지금 제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 공사 사장 시절에 이런 일들이 다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뭔가 하여튼 그런 그 분위기가 그 기관 내에 존재했던 게 좀 확실하지 않나.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 어찌됐건 뭐 그 공급 확대를 한다 하는 거고 신도시 3기 신도시를 하고 이러이러한 지역들을 대략 검토하고 있다라는 정도. 그리고 우선순위가 여기다. 그래서 이쪽은 거의 확실하다. 이런 정도의 정보까지는 충분히 이 사람들이 취득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좀 계획적으로 움직였고 대출 부분도 그래서 다 함께 해결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대출 해주는 그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 공사 직원들이라 그러면 뭐 무조건 대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굉장히 신용도가 높은 쪽으로 분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뭐 개개인이 아니고 여러 명의 단체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러면 자기네들 대출 실적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해줬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국민들은 원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부산 가덕도 좀 부지도 좀 논란이라서 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오거돈 시장 성추행 때문에 좀 치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 전 시장 일가가 이 일대 또 수만 평 땅을 소유하고 있다. 자, 이렇게 알려지면서 또 논란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 여러 언론 보도를 좀 확인하고 또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까지 보니까 과연 어느 정도 투기 의혹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확인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당 입장에서도 뭐 오늘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땅 투기 의혹이 있다고 하면 빨리 철저히 밝혀내라 막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대한제강이라고 하는 회사 그리고 오거돈 시장의 조카라고 하죠. 그 대한제강 사장, 대표가 개인적으로 소유한 땅, 이 크게 두 덩어리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개인적으로 소유한 땅은 2005년도에 샀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2005년도에 산 거를 지금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 들어서서 확정될 거라고 생각하고 샀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16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흘러버렸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걸 과연 투기적인 목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고요. 네. 회사 차원에서 법인 차원에서 산 게 땅을 언제 샀는지 시점이 잘 안 나와요. 제가 거기까지 열심히 예. 찾다가 지금 못 찾고 왔는데 예. 이 법인 차원에서 공장 부지로 산 것을 이것을 땅 투기를 위해서 산 것이다라고 우리가 확정적으로 얘기하기가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이긴 하다. 이게 관련돼 있는 정보가 조금 더 나와야 투기 의혹이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천천히 따져봐야 되는데 이렇게 따져보기에는 선거가 코앞이라서 지금 여당 입장에서 보면은 가덕도 신공항을 열심히 띄우고 있는데 오고도 말 악재가 또 이렇게 생긴 이런 형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찌됐건 의회의 악재가 불거진 예. 건 분명하고요. 뭐 그러니까 그야말로 경영상의 목적을 가지고 취득한 땅이라 하더라도 친인척 관계가 지금 이렇게 드러난 이상은 또 정치적으로 또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그런 문제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도 사업 목적으로 취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이 경우는. 그러니까 가덕도 신항만이 이제 만들어지고 하니까 뭐 그쪽으로 이제 물류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회사나 뭐 공장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인근으로 가서 이제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값도 더 싸단 말이에요. 토지 지가가 부산 시내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공장 이전 같은 것도 고려했을 것이고 그렇게 예. 이제 보여지긴 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혹시 특히 이제 개인 명의로 취득한 그 땅의 경우에 이게 뭐 이제 차명으로 혹시 뭐 오전 시장이 뭐 부탁을 해서 산 땅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제 밝혀진다라고 한다면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 일단은 뭐 이와 관련해서도 조사는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돼버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냐면요.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언론, 야권에서 오거돈 시장과 연결해서 부동산 투기 문제까지 표심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들에 대한 의혹 제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언제 어떤 방식으로 땅을 샀는지에 대한 시점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언론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하려면 진짜 가덕도 신공항하고 관련돼 있다고 합리적 의심을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한 시기에 샀는지 안 샀는지 이런 기초적인 것이라도 예. 취재를 하고 난 다음에 기사를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당이 의혹 제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냥 대충 뭉뚱그려가지고 오거돈 시장 때문에 생긴 이 보궐선거고 예. 그리고 오거돈 시장 친척이 기업체를 운영하는데 가덕도 근처에 땅이 있다.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좀 뭐랄까요? 논리적으로 예. 잘 맞지 않는 걸 막 아닌 의혹 단형으로 말고식의 의혹 묶어가지고 제기는 하면 그렇게 안 된다. 표현하는 건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의혹 제기를 할 때 있어서 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좀 찬찬히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남은 시간 또 이 얘기 잠깐 해볼 텐데 또 여러 이슈가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만 후보들 대진표는 속속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국민의힘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부산은 박형준 후보, 서울은 오세훈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특히 서울시장 후보로 오세훈 전 그 시장이 선택된 표심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약간의 이변이라고 이제 봐야 되겠죠. 약간의 그러니까, 이변. 예, 그러니까 예. 나경원 후보가 그래도 계속 좀 앞서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분석이 이제 많았던 그런 그 상황이어서. 거기다 여성 가산점도 있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워낙은 여성 가산점 때문에 무난하게 이길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관측이 이제 나왔던 건데 그거하고는 좀 의외로 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뭐 이제 일각에서는 이걸 가지고 뭐 역선택한 거 아니냐, 뭐 이제 예. 역선택이 작용한 결과다라고도 얘기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역선택을 했을 가능성, 그것 때문에 이렇게 결과가 뒤집어졌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최근에 이제 오세훈 후보가 많이 좀 이제 추격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는 나왔었어요. 그런데 지금 표차 보니까 또 의외로 표차가 좀 나요. 예, 제가 예상했던 41.6 대 것에 비해서는 36.3.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오세훈 시장으로 이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뭐 몇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저도 사실은 정확하게 이거 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좀 저도 애매모호합니다. 사실은 예. 왜 이렇게 됐는지 분석하는데 좀 어려움을 개인적으로 좀 겪고 있다. 그럼 이런 김성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론가님은 어떻게 네. 보시는지 짧게 들어볼까요? 나경원 후보가 비호감도를 넘어서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니까 비호감도가 너무 높았던 상황이고요. 그 전에 이제
원내대표이기도 했고 강성 보수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호감도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보거든요. 저는 선거 기간 동안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비호감도를 넘지 못했다 이것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건 이제 100% 일반 시민 네, 그 여론조사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예. 100% 일반 시민 여론조사로 했다 하더라도 예.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닌 경우에는 비호감도가 많이 작동하겠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좀 더 앞선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왜 그러면 결론이 이렇게 나왔을까? 결국 중도 확장성에 관한 고민들, 예. 지지층에서도 역시 나중에 야권 후보 단일화까지도 생각하고 결국 나경원 후보의 강성 이미지 때문에 야권 단일 후보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하는 네. 걱정도 일부 보수층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중도 확장성, 결국 본선 경쟁력까지 생각한 어떤 표심이었을 거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앞서 잠시 보셨지만 조은희 후보가 16.47% 얻은 거 봐서 3위입니다. 상당히 많은 득표를 보이는 것도 저희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이 된 만큼 앞으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가 이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해서 오세훈 후보, 자, 국민의힘 안철수 대표 발언까지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반드시 단일화는 이루어내겠습니다. 분열된 상태에서의 4월 7일 선거는 스스로 패배를 자초하는 길입니다. 제 출마 선언이 조금 매끄럽지 않았던 뜻도 그 점을 분명히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야권 분열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지 않겠다는 저의 굳은 의지를 밝히는 또 다른 형태의 기존의 정치 문법과는 맞지 않는 나름의 결단이었습니다. 그 충정, 단일화 순간까지 조금도 흘림 없이 가지고 임하겠습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한 협력자로서 이번 경선 과정들이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비전 그리고 또 공약에 대한 서로 건설적인 토론을 하면서 많은 서울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겁니다. 예, 뭐 단일화를 해야 된다. 두 후보 모두 이제 공감대를 이룬 건 맞는데요. 오세훈 후보는 지난번에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당에 입당하면 출마 선언 안 하겠다 이런 조건부 출마를 사실 하지도 않았습니까? 네. 자, 만약에 이 안철수 대표와 지금 오세훈 후보 사이에 단일화 작업이 진행이 되면 시점, 방식, 여론조사 문구 여러 가지 이제 양측의 신경전이 있을 텐데요. 어떻게 조율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좀 이제 의외로 그런 부분들에 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없잖아 있죠. 이제 역시 이제 문구가 가장 이제 논란이 되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방식은 뭐 여론조사 방식을 이제 어차피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그렇고 사실은 지금 단일화와 관련해서 지금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여전히 예. 남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산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보고. 아, 무산 가능성도요? 예,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이제 끝까지 국민의힘 후보가 완주하는 쪽을 선호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설령 이번 그 선거에서 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가야 국민의힘이 해체 위기를 안 맞을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향후 이제 전국의 주도권도 예. 안철수 대표에게 넘겨주지 않고 국민의힘이 계속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할 거다라고 봐요. 그게 이제 변수일 것 같고, 이제 후보 개인 입장에서는 보니까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단일화 꼭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가능하면 이제 하는 쪽으로 이제 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이제 단일화가 성사됐다라고 전제했을 때 그 다음에 또 남는 변수도 좀 있는데, 과연 안철수 후보가 꼭 이길 수 있을지 예. 그것도 조금은 지켜봐야 된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 나경원을 이제 오세훈 후보가 이기는 약간의 이변이 발생했다라고 전제한다면 그 연장선에서 이제 사실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아, 네. 예, 그렇게 전망하시는군요. 일단 여론조사 문구가 경쟁력이냐 적합도냐 어떻게 조율이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시기인데 국민의힘은 이제 후보 등록하는 시점이 18일에서 19일이잖아요. 이때 혹은 투표용지 인쇄하기 전까지만 하면 된다. 조금 느긋한 것 같고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좀 빨리 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좀 기선을 먼저 잡았다고 생각하잖아요. 또 현재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 상황이고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나중에 다 본선에 간다 하더라도 이긴다 이런 조사 결과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빨리 하는 게 좋겠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에 후보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 바람에 후보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기대심이 좀 작동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후보가 한 명으로 딱 정해지면 결국 그쪽에 대한 관심이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가능한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굳이 이제 그렇게까지 가지 않아도 상관은 없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그 오세훈 후보가 단일 후보로 되면 국민의힘 후보가 되면서 국민의힘 안에서는 약간 안도의 한숨을 내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하고 겹치는 어떤 이미지를 일정 부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중도 확장성 네. 이 부분 말씀하신 그리고 거죠. 나중에 또 차기 대권에 관한 부분까지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나중에 가서 후보가 최종 결단을 내려야 될 때 오세훈 후보는 결단을 한 번쯤 내려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남은 핵심 쟁점은 제가 볼 때는 기호 2로 나가는 2번으로 가느냐 4번으로 가느냐 그게 향후 전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결이 되면 단일화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양당이 이제 조율 작업을 거칠 텐데 어쨌든 잡음 크지 않고 아름답게 마무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정치권 소식 김성환, 이종훈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째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환자가 424명으로 누적 9만 1,24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발생은 401명으로 수도권 중심 확산세가 계속됐습니다. 서울이 117명, 경기가 177명, 인천 18명 등 수도권에서만 312명이 확진됐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엿새째인 어제 하루 6만 5천여 명이 접종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집계를 보면 어제 접종자는 6만 5,446명입니다. 누적 접종자는 15만 4천여 명이고 인구 대비 접종률은 0.3%입니다. 네, 전북에서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은 환자 2명이 숨져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라북도는 각각 전주와 부안,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50대 환자 2명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모두 기저질환자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전 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도 20대 입소자가 코로나19 예방접종 뒤 숨져 방역당국이 원인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숨진 입소자는 여성으로 지난 2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고 오늘 새벽 2시쯤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숨진 환자가 중증 장애인으로 간질 등 기저질환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청도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50대 여성이 급성 중증 알레르기 반응, 즉 아나필락시스 쇼크 증세를 보였습니다. 경상북도는 어제 오후 청도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는 50대 여성 A씨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뒤 쇼크, 호흡곤란 등의 증세를 보여 구급차로 병원에 긴급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구급차로 이송하는 중에 응급 처방을 받아 상태가 호전됐고 이송된 병원에서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 원래 입원했던 요양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백신 접종 이후 숨진 요양병원 입원 환자의 사망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를 믿고 흔들림 없이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자 미국의 여러 주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풀고 규제 조치도 완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미 보건당국은 아직 코로나19와의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하면서 섣부른 규제 완화 조치를 멈출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텍사스주는 다음 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부분의 규제 조치도 풀기로 했습니다. All businesses of any type
are allowed to open 100%. Also, I am ending the statewide mask mandate. 미시시피주도 똑같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미시간주도 식당, 술집을 비롯해 소매점과 체육관 입장 제한을 완화했습니다. 오하이오주도 대규모 모임과 관련한 제한 조치를 일부 풀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수그러들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너무 성급한 조치라며 펄쩍 뛰고 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변이 바이러스가 봄철 재확산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며 긴장을 풀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These variants are a very real threat to our people and our progress. Now is not the time to relax the critical safeguards that we know can stop the spread of COVID-19 in our communities. 바이든 대통령도 코로나19와의 싸움이 끝난 것이 아니라며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사태가 계속 악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But we cannot let our guard down now or assure that victory is inevitable. We can't assume that. We must remain vigilant, act fast and aggressively, and look out for one another. 보건 전문가들은 방역 대책 소홀로 미국이 코로나19 최대 피해국이 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섣부른 규제 완화를 재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네, 어제 법원에서는 양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의 재판이 추가로 열렸습니다. 심리분석관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정인이를 폭행한 적 없다는 양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공통된 분석이 나왔고 사이코패스 성향도 컸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지환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예, 먼저 어제 재판에 어떤 증인들이 나왔습니까? 네, 재판은 어제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와 4시까지 모두 3번에 걸쳐 열렸습니다. 각 재판에 증인이 1명씩 모두 3명이 출석했는데요. 첫 재판에는 양모 장모 씨의 지인이, 오후에 이어진 재판에는 아랫집 주민과 대검찰청 심리분석관이 각각 출석해 증언을 했습니다. 앞서 장 씨의 지인은 양부모가 정인이를 방치했다고 진술했고 심리분석관은 장 씨를 상대로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장 씨의 통합심리분석 결과는 검찰이 주된 공소 사실을 아동학대 치사에서 살인으로 바꾸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심리분석관의 증언에 관심이 쏠렸는데요. 양모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증언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분석관은 먼저 정인이를 던지거나 밟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장 씨가 아니오라고 답했는데 거짓으로 분석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독립적으로 분석한 검사관 4명 모두 다 거짓으로 판정했다고 강조했는데요. 거짓말 탐지기로 장 씨의 답변 전후 호흡과 혈압, 그리고 땀 분비 변화 등을 확인한 결과 거짓말할 때 변화가 관찰됐다는 겁니다. 정인이의 배를 밟은 적이 없다고 할 때 장 씨는 바로 눈을 감거나 말이 빨라지는 등 거짓 행동 특성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사이코패스 성향도 높게 나왔다고 하는데 자,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본 겁니까? 네, 분석관은 장 씨에 대한 심리분석 검사 결과도 증언했는데요. 자기중심적이고 공격성이 강한 반사회적 인격장애, 즉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사이코패스 검사 총점이 22점으로 사이코패스 진단 기준점인 25점에 근접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죄책감을 보이면서도 무엇을 잘못했는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정인이를 잃어 괴로워하면서도 양모 장 씨가 정서적 스트레스는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이 종합적 결론을 묻자 아이를 발로 밟았을 가능성, 바닥으로 던지는 학대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진술했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재판에서 정인이가 사망한 당일 상황, 또 그동안 양모가 방치한 정황에 대해서도 증인들의 비교적 자세한 증언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아랫집 주민은 정인이가 숨진 당일 무거운 아령을 떨어뜨릴 때 나는 큰 소리와 진동이 4-5번 정도 반복됐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시 항의하려고 위층으로 올라갔다고도 말했는데요. 무슨 일이냐고 묻자 장 씨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중에 얘기해 주겠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인은 장 씨가 외출할 때 정인이를 데려가지 않거나 차에 두고 온 적이 여러 차례였다고 말했습니다. 장 씨와 15번 정도 집 밖에서 만났는데
이 가운데 5번 정도는 정인이를 데리고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예. 재판이 끝난 뒤에 정인이 양부가 취재진 앞에서 이제 무릎을 꿇었다면서요. 네, 불구속 상태인 양부 안모 씨는 어제 재판이 끝난 뒤 도망치듯 법정 밖을 나섰는데요. 법원의 신변 보호 요청은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정인이에게 미안하지 않냐, 오늘 증언 어떻게 들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을 피해서 한참을 뛰어갔는데요. 뒤쫓던 취재진을 향해서 갑자기 무릎을 꿇더니 울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당시 상황 직접 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해요. 살려주세요. 네, 어제 법원 앞엔 정인이를 추모하는 화환들이 설치됐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양부모를 엄벌하라는 시위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예. 뭐 이제 와서 무릎을 꿇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와중에 어제 인천에서는 또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건 그제 밤 9시쯤입니다. 인천 영종도 운남동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10살 A양이 숨을 안 쉰다며 아버지가 119에 신고했는데요. 구조대원들은 A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A양은 끝내 숨졌습니다. 함께 출동한 경찰은 A양이 심하게 마르고 몸 곳곳에 멍이 있는 등 학대 정황을 발견해 부부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아버지는 A양의 계부로 확인됐고 A양 어머니는 전 남편과 이혼한 뒤 재혼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예, 지금 관련한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계부는 지난해 11월부터 훈육 목적으로 A양을 체벌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말을 듣지 않을 때 플라스틱 재질의 옷걸이를 사용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A양이 숨진 당일에는 절대 때린 적이 없다면서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왜 숨졌느냐는 경찰 질문에 잘 모르겠다라고만 대답을 해서 진술의 신빙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A양의 어머니는 한 번도 때린 적이 없다는 진술만 되풀이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가 나오면 오늘 오후 중으로 A씨 부부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또 A양의 사망 원인과 함께 숨진 A양의 오빠도 학대를 받은 건 아닌지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수사를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지환입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여권에서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강하게 반발해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잠시 뒤 거취와 관련해서 직접 입장을 밝힙니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오늘 오후 2시 대검 현관에서 입장 표명을 할 거라면서 내용은 윤 총장이 직접 준비하고 있어서 지금으로선 확인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총장은 오늘 오전 반차 휴가를 내고 향후 거취에 관해서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오후 대검에 출근하면서 사의를 표명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처음으로 말단 당 조직을 맡고 있는 시군 책임 비서들을 모아놓고 강습회를 열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강산 일대 개발을 포함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해안 국토건설 총계획도 승인했습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8차 당대회 결정 학습과 관철에 연일 총력을 쏟아붓고 있는 가운데 시군 당 책임비서 강습회가 시작됐습니다. 노동당 조직의 말단이라고 볼 수 있는 시와 군의 당 책임비서들을 불러 모아 학습을 시키는 건데 북한이 처음 시도하는 행사입니다. 북한은 개강 첫날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개강사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사회주의 건설은 시군의 강화 발전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시군 책임비서들이 혁명적인 정치의식을 갖고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 8차 당대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전국의 균형적 동시 발전의 중요성을 언급했는데 북한식 지역균형 발전 추진을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지방경제는 중앙정부의 재정 부족으로 사실상 각자 도생 방식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가 직접 챙기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중요한 국가적 의제로 공식화하고 같은 날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전원회의도 열어 사회보장법과 수입물자 소독법을 채택하고 동해안지구 국토건설 총계획을 승인했습니다. 특히 수입물자 소독법은
국경지점에서 수입물자의 소독 절차와 방법, 질서를 어긴 경우 처벌 내용 등을 규정했다고 밝혀 추후 북한이 1년 넘도록 봉쇄해온 국경을 일부 열고 제한적으로나마 무역을 재개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김 위원장이 8차 당대회에서 금강산 지구를 우리식의 현대적 문화 관광지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금강산 일대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동해안 지구 건설 계획이 승인돼 향후 북한이 어떤 조치에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앞서 북한은 2019년 10월 김정은 위원장이 금강산 지구 내 남측 시설물을 싹 드러내라고 지시한 이후 여러 차례 대남 통지문을 보내 철거를 요구했지만 코로나 발발 이후 관련 일정도 연기한 바 있습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지난달 16일 이른바 잠수복 귀순으로 알려진 경계 실패와 관련해 국방부는 22사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8군 단장에는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 지상작전사령부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무 수행 실태와 수문, 배수로 경계시설물 관리 등 과오 정도에 따라 관련자 24명에 대한 인사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22사단장은 해안경계와 대침투 작전 미흡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책임 등을 물어 보직 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상급 부대장인 8군단장은 해안경계와 대침투 작전 미흡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육군참모총장이 서면으로 엄중 경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성전환 수술 이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법정 소송을 이어가던 변희수 전 육군하사의 사망 소식에 애도를 나타냈습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안타까운 사망에 대해서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성전환자 군복무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도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절이 끝나면 올랐던 농산물 가격이 제자리를 찾기 마련인데요. 올해는 상승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취재기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개훈이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요즘 장 볼 때마다 얼마 담지도 않았는데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채소나 과일, 가공식품 같은 식품류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대파 가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파값이 유례 없는 역대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파는 보통 한 단에 2, 3천 원이면 살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7천 원을 훌쩍 넘습니다. 1년 전보다 무려 3배가 넘게 오른 겁니다.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밥 드시는 분들 많고 이 대파는 거의 음식에 빠지지 않는 재료죠.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은 더 클 수밖에 없을 텐데 마트에서 만나본 소비자들 목소리 어땠습니까? 네, 제가 어제 한 대형마트에 취재를 나갔는데요. 특히 채소 코너에서는 연신 물건을 들었다 놨다 하며 가격을 살펴보는 소비자가 많았습니다. 한 주부는 설 전에 대파 한 단에 5천 원대였을 때도 비쌌는데 지금 가격이 더 올랐다며 자신은 지금 지인이 직접 집에서 재배한 파를 얻어오는 길이라며 저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이제 명절 지나면 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오히려 더 올라가지고 제가 지금 지방에서 왔는데 파 한 줌 얻어서 오는 길이에요. 가방에 파가 지금 한 줌 들어있어요. 너무 부담돼가지고 파 사기가. 네, 파 한 단에 7천 원이면 저 같아도 들었다가 놓을 것 같은데 자, 1년 전 가격 3배를 넘겼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오른 겁니까? 네, 지난 겨울 연이은 한파와 폭설로 겨울 대파 생산량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실제 지난달 전국 도매 시장에 이 대파 반입량도 1년 전보다 59%나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날씨가 풀리고 봄 대파 출하가 시작되면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노우영 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1월 달에 잦은 한파로 인해서 겨울 대파 출하량이 크게 감소하면서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가격은 이제 3월 말 4월로 접어들면서 봄 대파가 출하되면서 하락할 걸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 소비자 물가 동향이 발표됐습니다. 품목별로 구체적으로 짚어볼까요? 네, 통계청 발표 자료인데요.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1.1% 오르며 1년 만에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농축수산물이 16.2% 오른 가운데 농산물은 무려 21.3%나 뛰었습니다. 기상 여건 악화에 따른 작황 부진에 팥 가격이 227.5%나 올랐고 사과도 55.2% 상승했습니다.
축산물도 14.4%가 상승해 2011년 6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달걀은 AIPA로 공급은 줄었는데 명절 수요는 늘면서 41.7%나 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올라도 너무 올랐습니다. 이 밥상 물가, 장바구니 물가. 정부도 대책을 강구해야 할 텐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정부도 지난달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가격 안정을 위해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가격 상승폭이 큰 농산물을 중심으로 정부 비축 물량을 공급하고 현장 점검반을 꾸려 물가 동향을 매주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달 중 달걀 2천만 개를 추가로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국제 곡물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가공식품 가격도 줄줄이 오르고 있는데요. 이 가공식품 가격 상승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되면 식품업체 간 담합 여부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개훈이 기자와 함께 장바구니 물가 상승 관련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들께 큰 충격과 실망을 드렸다면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SNS에는 LH 직원이라고 투자를 하지 말란 법이 있느냐는 적반하장식 글이 올라와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제기 기자회견 이틀 만에 LH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사과문은 LH 임직원 이름으로 나왔는데 먼저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함께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면서 국민이 한치의 의구심도 들지 않도록 사실관계 규명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H 전 직원과 가족의 토지 거래 사전 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규 사업 추진 시 관련 부서 직원과 가족의 토지 소유 여부도 모두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대국민 사과 발표를 두고 LH 내부에서는 아직 투기가 드러난 게 없으니 조사 결과를 지켜본 뒤에 하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SNS에서도 LH 직원들이 쓴 것으로 보이는 글들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LH 직원은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이 있느냐, 내부 정보를 활용한 것인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사안이란 글이 게시됐습니다. 또 다른 회원도 부동산에 돈이 몰리는 상황에서 10,000명 넘는 LH 직원 가운데 광명에 땅 사둔 사람들이 걸린 것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민심이 악화한 상황에서 터진 초대형 악재를 조기 수습하려는 LH의 노력에도 적반하장, 내 식구 감싸기식의 모습이 이어지면서 대국민 사과의 진정성은 빛을 발한 모습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신도시 개발 정보는 투명하고 또 엄정하게 다루어져야 할 정보인데요. 그런데 이런 정보가 최일선에서 관련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서 직접 투기로 의심되는 매입이 이루어졌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가운데는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은 모두 13명. 이 가운데 신도시 조성 당시 토지 보상 업무 책임자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3년 광명시흥 사업본부와 2017년에는 하남 신도시 사업본부장 등으로 토지 보상 업무를 줄곧 담당했던 A씨. 지난 2019년에는 LH 경기지역 본부 내 과천의왕 신도시 사업단장으로 재직했습니다. A씨는 그해 6월 시흥시 과림동에 있는 토지 2,700여 제곱미터를 대출 6억 원 포함 10억 3천만 원에 샀습니다. 그만큼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의 토지개발 정보를 수년에 걸쳐 손바닥 보듯이 꿰고 있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중에는 A씨 외에 또 다른 간부급이 한 명 더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제일 고위직이 부장급이고 그분이랑 다른 한 명, 2명. 이들이 신도시 토지를 집중 매입한 시기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입니다. 지난달 말 발표된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이전에 사들인 것이지만 하남, 교산 등 5개 3기 신도시 발표 시점과 겹칩니다. 오랜 기간 수도권 개발 예정지 관련 정보를 공유해 투기 목적의 동시다발적 매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투명하고 엄정하게 다뤄야 할 개발 정보를 내부자끼리 공모한 이른바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꼴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확신이 없다면 손실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투자를 가능하게 되게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뭔가 확실한 정보를 갖고 추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부정적 여론까지 가세하면서 공급 확대로 갈 길 바쁜 정부도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됐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시흥 과림동 일대 토지 거래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한 결과 지난해 8월 8.4 부동산 대책 직전인 5월부터 7월까지 토지 거래는 167건을 기록했는데 그전 4개월 동안 거래는 14건에 불과했습니다. 또 3기 신도시를 발표했던 지난 2월 이사 대책 직전 3개월에도 모두 30건의 토지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그전 거래는 한 달에 많아야 2건 정도에 그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일부 LH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했는지 규명해서 발본색원하라고 추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어제 3기 신도시 토지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 지시에 이어서 이같이 당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책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마련하라고 주문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미 달러화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이 3만 1,75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환율 종가 기준으로 3,550만 원 정도인데요. 코로나19발 경제 충격 속 2년 연속으로 줄었습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미 달러화 기준 1인당 국민 총소득 GNI는 3만 1,755달러로 2019년보다 1.1% 줄었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GNI가 2019년에 이어 2020년에도 2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낸 것입니다. 2년 연속 지금 1인당 달러 기준 1인당 국민소득이 감소하였는데 과거 사례를 보면 그 외환위기 시기인 97년과 98년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08년과 09년 시에도 2년 연속 감소한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 위기 상황이었고 또 환율이 급등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1인당 GNI는 국민의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우리나라는 지난 2017년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었고 이후 2018년에 증가했으나 2019년 2년 만에 감소했습니다. 다만 원화 기준 1인당 GNI는 2019년보다 0.1% 늘어난 3,747만 3천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실질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 1%입니다. IMF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가 닥쳤던 1998년 마이너스 5.1%를 기록한 이후 22년 만에 최저치입니다. 지난해 총 저축률은 35.8%로 2019년보다 1.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국내 총 투자율도 전년보다 0.2%포인트 상승한 31.4%를 기록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오늘 하늘 표정은 흐리지만 날씨는 어제보다 더 포근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8도까지 올랐고요. 한낮에는 12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아 더 포근함이 감돌겠습니다. 다만 오늘 하늘 표정은 계속해서 흐리겠고요. 또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해가 지고 나면 금세 쌀쌀해진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오늘 충청과 남부 지역에 계신 분들은 비 소식이 있어서 나가실 때 우산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현재 전남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그 밖에 충청 이남 지역과 경기 남부, 강원 남부 지역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에는 최고 80mm 이상의 제법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강하게 쏟아지는 곳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 남해안에 최고 40mm,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과 남부 내륙에는 5에서 20mm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밤사이 대부분 그치겠지만 영남 동해안은 내일 낮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흐리고 비가 내리지만 낮 기온은 10도를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2도, 대전과 대구 11도, 부산은 14도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절기 경칩인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16도까지 오르며 4월 상순의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겠고요. 이번 주말에는 영동 지방에 또 한 차례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가 포근해지니 다시 미세먼지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대기질이 다시 탁해지기 시작해서 내일은 중서부와 영남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우려됩니다. KF80 이상 마스크를 준비하시는 등 호흡기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늘공원에서 YTN 권혜인입니다. 목요일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